오늘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OT를 해서 한 4주 정도의 시간을 저하고 같이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론적인 부분은 오늘로서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 책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 나중에 현장에 가서 이것을 접목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첫 번째 수업 시간에는 이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면, 그리고 지난주에는 개발을 위해서 프로포즈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공식적인 문서라고 하는 프로포즈 작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은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평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볼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프로그램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고민하느냐에 따라서 같이 하는 클라이언트라고 이야기하는 이용자, 소비자에 대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소중한, 그러니까 소통의 방법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유능하냐, 유능하지 않느냐, 여러분의 역량을 인정받게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진행 자체, 그 계획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수행하느냐도 중요할 수 있고, 그 수행을 해서 평가를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 저희 단체 같은 경우에는 역할들이 조금 나누어져 있어요.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역할들은 제가 많이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수행하고 평가하고 정리하는 역할들은 또 다른 분이 또 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팀워크로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단체에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그 팀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한 20년째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가 싸우기도 많이 싸웁니다. 왜냐면 뭐 저는 이제 기획에 대한 고민이 많다면 그분은 평가에 대한 고민이 많다 보니까 서로가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차이가 나.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발전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하고 성격이 똑같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고 그것을 만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2학년 수업은 어떻게 하는지 오늘 처음 들었는데 대면 수업을 주로 하신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만났기 때문에 장단점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저 친구와 같이 일을 하면 좋겠다. 나의 단점을 저 친구의 장점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채울 수 있으면, 그러니까 서로를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가는 부분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이해,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 평가 모형과 평가 유형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로그램 평가 영역과 평가 지표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평가와 실험 설계에 대한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해볼 건데요. 준비는 다 되셨죠? 이것들을 머릿속에서 1, 2, 3장 부분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을 서로 따로 놀아서는 안 되는 거죠. 서로가 일관성을 가지고 그것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들을 거쳐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3페이지 부분에서 보면 평가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충실하다면 기획에 있어서 프로포절의 주제, 발굴 기준, 그리고 프로그램에서의 문제, 욕구 범위를 확정할 수 있고, 대상자의 선정, 세부 프로그램 활동의 충실성도 또한 높아질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러니까 평가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의 그림이죠.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웠다면 마지막에는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부분을 그림을 가지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해나가는데 명확해진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이 적금을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는 사회복지사도 그러니까 재테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회복지 현장이 그렇게 급여를 많이 주는 조직은 아니잖아요.
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면 예전에는 저희가 사회복지 초창기 때는 사회복지사들이 결혼을 하면 수급자들이 딱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사끼리 만나서 결혼. 근데 이게 이제 연차가 쌓이다 보면 그 부분이 이제 뭐 특히 이제 호봉제가 돼 있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좀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역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호봉제가 아주 안 돼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호봉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낮은 수준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지만 호봉제가 되어 있지 않는 기관 같은 경우는 뭐 1년을 일하나 2년을 일하나 3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급여 차이는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상은 됩니다. 최저임금에 따라서 인상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라서 급여에 대한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게 제가 머리가 조금 많이 아픈데요.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프로그램 평가나 뭐 프로그램 개발, 계획, 수행, 평가의 단계 중 마지막 단계가 평가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의 경우에 과정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같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고, 첫 번째는 뭐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된 사회복지 서비스의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충족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의 유지, 개선, 철회 등의 행정적, 관리적 의사결정을 확정하게 되고, 세 번째는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실증한 결과를 명료하게, 그러니까 보기 편하게 봤을 때 성과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공유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기관, 후원기관, 그리고 뭐 사회복지 현장 여러 주체들이 평가자로서 역량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평가의 과정과 평가 결과의 적절한 활용에 연계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요. 또한 독립적으로 평가에 대한 심의기관을 통해 평가 방법을 표준화하고 기관에 대한 인정을 실시하는 것, 그리고 표준화된 다양한 측정 도구의 개발과 보급 등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 그 속에서 이제 우수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발굴하고 전파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러 지역 아동센터를 평가하러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이 코로나 전국에도 평가하러 저 같은 경우는 광주에도 갔었고요. 전남 한편까지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4일을 3박 4일 동안 풀로 그러니까 하고 그러니까 열 몇 개 기간을 평가하고 왔죠. 그 속에서 이런 내용들을 함께 보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전체 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프로그램마다의 평가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잘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하고 오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기관은 과업 수행에서 책임성뿐만 아니라 그 수행의 정당성까지 포함하는 책무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책무성이란 행정적인 차원에서 수행 성과, 법규의 준수성, 직원의 자질 등에 대한 정확한 통제와 관리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기관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과 상호 교류 확대를 통해 개방 체계로 전환하는 단계. 이 부분은 예전에는 폐쇄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운영을 했죠. 왜냐하면 우리 기관에 대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지역 사회와 함께 이걸 하게 되면서 개방 체계로 고민을 하고 함으로 해서 어떤 변화들이 이루어지냐면 중복 지원에 대한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정적 투명성을 넘어 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획득하는 단계. 그래서 그렇게 되면 외부 인력들이 지역사회 주민들이 함께 운영위원회로 들어와서 보다 보니까 저희 기관의 내용들을 오픈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이 오픈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어려움도 같이 공유하면서 이 어려움을 지역사회가 같이 풀어나가는 그리고 돈을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잘못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걸러주는 단계 이런 것들이 확보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단계. 실제로 이런 단계를 거쳐서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이 클라이언트, 대상자, 소비자, 이런 이용자라는 분들의 삶의 질을 궁극적으로 변화하려고 하는 것들이 목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클라이언트 중심의 평가에서 다양한 질문들을 하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크게 첫째
프로그램은 어떻게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의 경로가 효과적이라고는 근거가 무엇인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가? 그리고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끊임없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뭐 한번 프로그램 했다고 해서 이게 싹 변할 것 같으면 굳이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들이 있을 필요가 없죠. 계속적인 부분에서 그 삶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도전하고 함께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뭐 어떤 방법, A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B라는 방법도 있고 C라는 방법들이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을 같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변화의 경로가 효과적인가? 우리가 설정한 방법이 효과적인지, 그 효과가 제대로 이제 발현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들도 계속. 그러니까 사전 준비 단계부터 그걸 같이 고민해야 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뭐 좀 잘못됐다고 하면 변경해서라도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했는데 최종적으로 그 클라이언트 삶이 변화가 됐는지 향상이 됐는지, 그러니까 변화가 되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플러스의 삶을 살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자책하는 것보다는 그 마이너스의 원인을 찾고 다시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는, 그게 사회복지사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고민, 이 세 문의 문장을 그 현장에 갔을 때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뭐 로이스 등의 학자들이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알고자 하는 것들, 프로그램 평가의 동기 뭐 해서 세분화한 7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클라이언트는 도움을 받고 있는가? 둘째, 클라이언트는 제공된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는가? 셋째, 프로그램의 실시 전후의 차이가 있는가? 넷째, 프로그램에 투자한 비용은 가치가 있는가? 다섯째, 새로운 개입이 기존 것보다 더 우수한가? 여섯째, 현재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일곱 번째,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죠. 클라이언트에 도움이 되고, 클라이언트가 도움을 받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는 않은지 고민해야 되는 거고, 더 심각한, 더 열악한 사람들을 찾아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거죠. 뭐, 그리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례 관리라는 부분들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례 관리를 잘 되기 이전에는 A라는 집에 가면 김치만 소복이 쌓여 있고요. B라는 집에만 쌀만 이렇게 있는. 자기 기관에서 나오는 지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중복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그리고 어느 집에 가면 A라는 복지관, B라는 복지관, C라는 복지관에 다 혜택을 받고 있는데 B라는 사람한테 가면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누락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해나가는 부분이 필요한 거고, 제공된 서비스에 만족하는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분이 이빨이 없는데 맨날 딱딱한 것만 가져가면 뭐 영양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시 전후의 차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내야 되고, 투자한 비용 효율성, 효과성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이제 갖춰야 된 좋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특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게 인적 구성, 예산, 안정적인 후원금 조달, 인지된 정체성, 개념적 또는 이론적 바탕, 사회복지의 철학, 서비스의 실증적 평가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 근거 기반 연구의 바탕으로 하는 8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이 조금씩 어렵죠. 근거 기반. 그러니까, 명확한 이론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실증적인 평가. 그러니까, 목표에 대한 부분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 인적 구성. A라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가나다,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건 아니죠. 지역사회 프로그램 하기 위해서 간호사도 필요하고, 의사도 필요하고,
뭐 물리치료사도 필요하고 다양한 부분에서 그 프로그램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 그리고 이론적 바탕, 아까 근거 기반하고 거의 유사한 부분이라고 하고, 사회복지 철학, 우리 기관의 비전, 미션하고도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노인 사업을 하면 잘못된 거죠. 저희 기관의 비전 미션은 아동 청소년의 행복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저희 단체의 미션인데,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이 노인 조성 가정이라고 하면 노인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으니까 지원은 할 수 있는데 그 사업이 주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산도 적절하게 배분을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안정적인 후원금.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중단돼서 진행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사업도 그런 게 있잖아요. 예산이 일찍 고갈되면 한 10월 달쯤 되면 사업 중단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이게 예산 자체를 초반에 잘못 짰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이제 뭐 근거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수행될 경우에는 확보될 수 있다고 말하는 뭐 이런 것들이 되고, 따라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가치는 각 특성들이 제대로 기능하여 클라이언트들에게 유용한 서비스로 제공됨을 구체적인 증거로 보여줄 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론이다 보니까 책에 있는 내용을 넘어서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이 있을 수는 없어서 책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한테 요약해서 이렇게 보여드린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지금 이제 보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대상이 누구일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뭐 동물복지 뭐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인간입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대상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정도를 측정하기, 인간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변할 건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서비스에 대해 가격 결정도 그러니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가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요번에 이제 그 아이들하고 그 방학 지원 사업을 그러니까 복권기금에서 지원받아서 하는데 1인당 단가가 세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 지역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15명의 아동 최소 이렇게 데리고 프로그램을 했다면, 저희는 공동생활 가정에는 그러니까 6명, 7명 정도밖에, 뭐 5명에서 7명 사이의 아이들 대상으로 500만 원 가까운 돈을 집행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요번에 저희들이 제주 여행을 못하게 되면 그 돈을 고스란히 반납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걸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사회적 목표의 성취 여부와 관련하여 서비스 질이 핵심 지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가 그러니까 A라는 서비스하고 B라는 서비스가 있는다면, 이제 앞으로의 사회복지 현장은 경쟁 관계가 심화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복지관, B라는 복지관을 시설을 비교하면서 클라이언트가 아니면 소비자의 개념이 강화되겠죠. 그 소비자는 왕이잖아요. 이 소비자가 A, B 서비스를 비교하면서 내한테 맞는 서비스 기관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뭐 효율성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사회복지 기관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역량을 사회복지사의 역량으로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복지관하고 B라는 복지관을 비교해서, 그러니까 대표적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요. 강주에 가면 강주 북부에 가면 지역 아동센터가 좀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뭐 그래서 이제 한 건물 안에 뭐 2층, 3층이 다른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 뺏고 이러는 과정들이 있어서 좀 안 좋은 모습들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뭐 현장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이것을 이용합니다. A라는 센터에 가니까 이걸 주는데 B, 뭐, 여기 오면 뭐 줘요?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씁쓸하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도 한 20년 현장에서 이렇게 사회복지를 하고 있지만 그 친구들이 없으면 제가 할 일이 없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 기관의 미션이 또 그거잖아요. 빨리 없어지는 거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삶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도 계속 변화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창업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창업 지원 기관의 역할들을 해보자라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라는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결정을 또 한 게 직접 모여서 하기도 힘들고 줌을 통해서 이렇게 애들 지금 학교를 다니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 비대면으로 하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강좌를 개설해보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사들하고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대와 욕구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지침, 노하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프로그램의 평가가 요구되는 상황은 후원 요청 제안서에서 요구하거나 후원금 또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른 사회복지기관과 경쟁해야 할 때, 새로운 개입 방법의 적절성을 판단할 때, 그 책무성을 입증해야 할 때 등에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즈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 기관의 객관성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받게 된 거죠. 이런 성과를 남겼다. 우리는 저희 기관은 이제 다른데 어필할 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는 벤츠 복지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두려움을 그러니까 없이 새로운 곳에 도전을 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관이 지금 이제 아동복지시설이 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뭐 마을학교를 빼고 저희 자본으로 시작한 건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보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그 사업을 시범 사업을 통해서 성과를 남기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지역사회에 안착화하는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사과나무 1318 해피존 김해 사과나무 지역아동센터가 그렇고요. 이 센터 같은 경우에는 SK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때 당시에는 없었던 청소년 전용 지역아동센터라는 프로젝트를 함께 전국에 34개의 센터가 시작할 때 김해에도 같이 시작을 했던 프로젝트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시설장으로 있는 자작나무 같은 경우에는 중앙 공동모금회, 그러니까 학대 청소년 쉼터라는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고, 지금은 아동 공동생활 가정의 이름으로 처음과 다르게 성격이 달라져 있지만 하는 역할들은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 보면 크게 이제 그러니까 평가 기준에 대한 부분, 심사 기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금에 대한 평가 기준, 심사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업평가가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있어서 주요한 영역을 다루고자 하는 사회 문제가 뭔지, 클라이언트 욕구가 왜 중요한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프로그램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목표와 성과가 무엇인지, 적절한 투입 요소와 투하해야 될 자원, 재정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타당하게 제시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야 이것을 통과해야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거죠. 크게 앞에서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기간평가, 사업평가, 기타평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기간평가에서는 기관의 신뢰성, 신청기관 시설의 주요 사업 활동이 이때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모금의 사업 수행 경험 및 결과가 있는지, 없다고 해서 그게 떨어진다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처음 하는 부분은 다 쉽죠. 그래서 비경쟁 부분이라고 하는 소규모 시설 지원하는 사업들이 모금에서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산이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다든지, 그 모금이나 다른 지원에 한 500만 원 이하 사업을 지원받았다든지 이런 기관들, 그리고 기관의 예산이 얼마인지, 직원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사회나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업 수행 능력은 동일 사업을 수행해 본 경험이 있는지. 왜냐하면 그러니까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자문위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그리고 신청한 사업 내용의 수행을 위한 조직,
인력, 예산 투입 정도는 어떻게 하는지, 그 자부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 다 검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간 평가도 중요하지만 그 제일 중요한 게 사업 평가겠죠. 사업에 대한 내용, 참여자나 참여 선정 기준에 대한 모집. 그러니까 내용은 엄청나게 멋진데 참여자가 없어.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이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코로나가 지금 4단계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모일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되면 방법을 다르게 찾아야 되는 거죠. 급하게 빨리 돌려서.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시행의 방법이 적합한지, 뭐 사업 진행을 위한 뭐 협력 네트워크들을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 필요성, 선정 기간에 사업 뭐 이 사업에 대한 수행할 수 있는 뭐 필요성, 그러니까 기간의 비전 목적들하고 맞는지, 경험적 근거에 기반의 문제의식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지,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있는지, 평가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성과 목표를 측정하는 평가 지표가 타당한지, 그러니까 아이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프로그램을 짠다라고 해놓고 뭐 아이들의 자존감에 대한 평가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의 이제 안전한 뭐 보호를 하겠다라고 야간 보호자가 없는 기간 동안 보호하겠다고 해놨는데 아이들의 학업 성적이다 이렇게 평가하면 이게 안 맞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에 대한 적절성 부분이 있는지, 뭐 이게 예산 편성의 적절성은 좀 구체화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비교 견적도 찾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내용들을 구체화시켜낼 필요가 있습니다. 점점점 이거를 까다롭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 계획은 사업의 기대 효과 및 뭐 이런 부분들, 뭐 이렇게 구체성을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기대 효과가 뭔지, 그리고 이것을 확산을 어떻게 시켜 나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평가에는 사업 계획의 적정성, 그러니까 일관성과 체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뭐 사업 내용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팀 미션을 할 때 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담고 있는지를 제가 이제 보게 되겠죠. 뭐 저 혼자 볼 수도 있고 지역에 있는 다른 기관에서 같이 검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도 뭐 크게 문제되진 않는다면 저 혼자 하겠지만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 자원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 뭐 이론적 충실과 현실적 필요 사이에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있고 뭐 이걸 통해서 이제 계속 발전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과 뭐 현실 사이에는 충분한 갭이 있어. 그래서 처음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 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면 제일 먼저 해줄 말이 책과는 다른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험이죠. 이 경험을 속에서 같이 해나가야 되는 부분. 그래서 저희들이 기관에서 프로포절에 대한 그거를 뭐 시키기는 시키지만 제대로 맡기는 경우는 기관에서 한 2년 이상 근무했을 때 맡깁니다. 그전에는 제가 이제 할 역할들이 많죠. 컨설팅을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 중간에 뭐 내용들을 보고 정리하고 같이 일하는 과정들이 있고 그 이후부터는 좀 믿고 맡기는 부분들이 조금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뭐 평가의 노력에 있어서 우리가 놓쳐서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역기능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평가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놓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걸 과도하게 효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공모전이라는 경쟁 체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시도이나 오히려 재원주의 신뢰성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5 정도의 향상을 가질 수 있는데요. 우리는 한 70, 80의 성과를 올리겠다라고 하면 의문을 가지는 거죠. 왜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평가에 들어와서 같이 보고 있거든요. 아이들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도 하고 뭐 노인도 다 마찬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전문가에 의한 제공되는 전문적인 서비스의 하나다.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사회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가 왜 맨 마지막 학기에 있는지 여러분이 총동원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때까지 배웠던 모든 정보를 총동원해서 그러니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전문 대학에서 이 과목을 편성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4년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누적되는 과정들이 거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과정을 배우고 나서 현장에 그러니까 실습을 들어가면 더 좋죠. 뭐 뭐 어떤 친구가 그러니까 이번에 실습을 가면서 그런 요구들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저한테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모금의 설명회를 들어보면 좋겠다라고 제안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문가로서 이걸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총동원해서 쏟아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강조하게 되면 전문가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고, 평가 자료 수집으로 인해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방해받거나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줄타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평가 사후전 사후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래서 기획한 사람이 실행하고 평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기획 따로, 평가 따로, 실행 따로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이것을 맞추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초창기 처음 사회복지 현장에 있을 때도 그랬고, 자기가 세운 계획서의 주인은 자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상사가 합리적으로 나를 설득하지 않으면 그 계획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저희 직원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내가 짠 계획이 옳다라고 믿고 가야 돼요. 그런데 내 상사가, 나의 센터장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그거에 설득이 당하면 수정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토론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을 드립니다. 평가 모형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할 건데요. 평가에 대한 이론을 실제 적용하는 것을 위해 개발된 것이 평가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미국에서 20세기 초 학교 장면에서 교육적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것들이 점점 영역이 넓혀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희소 자원, 그러니까 한정된 재원, 자원 이런 걸 가지고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효과성을 입증하려는 노력이고, 책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라고 이야기를 쭉 하는데요. 그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정부 재원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거죠. 효과 없는 프로그램은 가감하게 없애라 라는 부분들인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사회복학 전반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서술적 모형, 처방적 모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서술적 모형 같은 경우에는 평가의 근본 목적이 프로그램을 통한 변화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기술하여 프로그램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둔다면, 그리고 처방적 모형 같은 경우는 평가자의 전문적이고 규범적인 판단에 따라 의사결정에 초점을 두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후에 이제 4장 이후부터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끊임없이 공부하는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하고 그러니까 단련하고 실질적으로 계획서를 짜보면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하고 가질 거고요. 수업을 하다 보면 지금 이제 그러니까 출석은 동영상 강의로 쭉 다 출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지금 학교에서는 팀즈로 해라고 얘기하는데, 전 줌이 좀 편해서 줌으로 할까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동영상 이외에 수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지금 현재 고민은 격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미팅을 하는 부분들을 가지면 어떨까. 이거는 의무사항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개인 혼자 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와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동영상으로 여러분의 출석은 다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동영상 강의를 안 들었다면
그러니까 동영상을 반드시 들어야 여러분 성적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죠. 뭐 기본적으로 출석이 20%밖에 작용을 안 하지만 출석이 안 되면 그러니까 이걸 증빙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출석 동영상 강의는 꼭 좀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하다가 이거 겹쳐서 그러니까 뭐 줌이든 팀즈든 그걸 통해서 수업하는 과정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먼저 사전에 공지하고 진행하는 부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음은 이제 논리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논리 뭐 서술적 모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프로포저에서 논리 모형을 통해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투하되는 자원과 시행하는 활동에 달성하고자 하는 변화, 그리고 결과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논리적, 과학적, 체계적으로 도식화하는 것들이 논리 모형. 그러니까 계획서가 논리 모형으로 가장 많이 짜여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 달성의 최선의 기대와 예측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들에 대한 노력이고, 논리 모형은 프로그램의 작동 체계를 논리적인 일련의 과정들로 엮어 놓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이론이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투입, 활동, 산출, 성과라는 부분이죠. 투입하고 활동은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클라이언트, 변화시키고자 하는 대상, 이용자 이 부분들한테 개입하는 거죠. 그리고 산출과 성과는 그 프로그램의 결과물입니다. 변화된 결과물. 여기서 보면 투입은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자원, 인적, 재정적, 조직적, 지역사회 자원 뭐 이런 부분들이고, 활동은 자원들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일, 변화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의도적인 과정, 도구, 행사, 기술, 행위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산출은 프로그램 활동으로 발생하는 직접적인 생산물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가 이용하거나 참여한 서비스 연인원, 실인원, 프로그램 수, 뭐 이런 결과물들, 수치화될 수 있는 것들을 말하고요. 성과는 프로그램 활동 과정과 뭐 종료 후 참가자의 성취 또는 혜택을 말하는데, 성과는 크게 뭐 참여자의 뭐 변화, 단기 성과, 뭐 장기 성과를 이야기하는데, 뭐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단기는 뭐 구체적인 변화라는 부분, 장기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변해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맞벌이 자녀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은 아동의 심리적 안정성 향상이라는 단기 성과와 학업 성취도 제고라는 장기 성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이게 꾸준하게 진행되면 그것들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논리 모형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책에 쭉 나와 있는데, 이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기획, 수행, 그리고 개선을 꾀하는 도구로서의 그 가치가 크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책에 있는 부분은 뭐 청소년들의 약물 남용 실태 홍보와 예방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투입은 어떤 과정, 활동은 어떤 거, 산출, 성과는 단기 성과, 정기 성과가 어떤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책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요렇게 된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팀 프로젝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주제가 어느 정도 선정된 경우에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하여 문서화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논리 모형 연습을 통해서 개괄적인 설계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딱 잡아놓고 나중에 제가 이제 할 때 제가 하는 방식도 여러분한테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 저는 프로포즈를 할 때 거의 한 노트 한 권은 다 씁니다.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그 안에 다양한 것들을 다 계속 써내려가면서 그걸 머릿속에 정리하는 과정들을 가집니다.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면 뭐 계략적인 설계서를 만들어서 이해관계들의 의견을 구함으로써 구체 프로그램을 보다 발전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 저는 저한테 이렇게 코멘트 해줄 수 있는 분이 그렇게 저희 집 기간에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계속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하지만, 제 나름의 방식 중에 하나가 제 머릿속에 그것을 계속 기록하면서
유목화시키고 분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노트가 한 권이 거의 다 찰 때쯤이면 케이스가 마무리되는. 그래서 남들보다 좀 빨리 시작을 하고 빨리 끝내려고 제가 특징 중에 하나가 닥쳐야 하는 경향이 있는 MBTI 성향이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의 방식 중에 하나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러니까 보통 마감일이 10일이다 이러면 저는 마감일을 임의로 7일이라고 자꾸 계획서를 짜요. 그리고 보통 7일에 제출해버려요. 그래야 실수를 안 하고 3일 동안 혹시나 다시 검토하면서 실수했던 부분을 채워낼 수 있는, 수정할 수 있는 기간들을 가져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줄여 나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전에 제가 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그때 나중에 발견했어요. 그것도 이제 선정에서 떨어지고 나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A라는 기관에 지원처에 제출을 했는데 위에 수신란에 B라는 기관에 이름이 들어가 있었죠. 죄라도 안 줄 것 같아요. 이런 실수도 합니다. 그 실수를 줄여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논리 모형 연습의 예시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이 표도 머릿속에서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뭐 마인드맵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들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다음이 CIPP형 모형인데요. 이거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기술, 수집, 제공하는 과정에 따라 평가하고 보고, 상황, 투입, 과정 산출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평가, 투입에 대한 평가, 과정에 대한 평가, 산출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요. 상황에 대한 부분은 목표를 결정하는 합리적인 상황적 토대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존하는 문제나 욕구를 실증적 자료로 제시하여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 기여하는 부분이고요. 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투입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동원해야 하는 자원과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조적 의사결정에 기여하게 되고요. 과정은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해야 할 수행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프로그램의 전략, 절차, 계획에 따라 실행적 의사결정을 촉진하게 됩니다. 산출은 프로그램을 통해 성취한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이후 프로그램 개선을 하는데 기여하게 되고 재순환적 의사결정에 관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책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밑에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면 책의 마지막 부분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단평가 모형인데요. 세 번째가 이거는 스크리본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평가 모형을 만드는데 처방적 모형의 대표적인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평가 전문가에 의해 판단을 강조하며 판단의 준거에 기반을 둔 평가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리 모형과 CIPP 모형은 모두 서술적인 모형에 가깝다면 프로그램 가치를 판단하는 평가 활동으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 한계를 조금 더 극복하기 위해서 프로철 공모제라는 것들이 있고 경쟁 구도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심사자들은 해당 프로그램의 가치 판단의 근거를 확보하길 원하게 되는 거죠. 왜 지원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누구한테 이렇게 지원에 대한 부분을 요청할 때 왜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저는 저희 직원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는 왜? 왜 이거 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저도 저 개인한테도 마찬가지로 왜 우리 기관이 이걸 해야 되지? 그럼 뭐가 바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네, 이거는 저희 대표님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대표님이 기업의 간부였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래 저희들은 처음 초창기 때는 좋은 게 좋다라는 부분이 강했다면 이분은 안 그랬어요. 왜? 뭐가 문제인데? 어떻게 해결할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혼자 많이 울었어요. 저도
진행하다가 이런 부분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준거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프로그램의 의도한 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내재적 준거, 그리고 의도된 효과뿐만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부수적인 효과까지도 확인하는 외재적 준거라는 부분들이 있고, 외재적 준거의 평가는 탈목표 평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까지도 판단하게 되는, 평가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단 평가 모형에 대한 예시를 보면 크게 이제 형성평가, 총괄평가, 확인평가, 메타평가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밑에 그림은 좀 이따 보면 되는데, 형성평가는 각 단계마다 평가를 진행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을 한다.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여기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중간까지 배웠던 거, 기말까지 배웠던 거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총괄평가는 이거를 효과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부분, 그리고 확인평가는 프로그램의 종료 후 일정 시간이 흐른 후 장기 성과를 검증하는데 다시 되고, 메타평가는 이 모든 가지를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다. 최근에 이제 떠는 것 중에 하나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똑같은 개념이죠. 광범위하게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투입과 활동은 프로그램 개입, 아까 이야기 드렸죠. 산출은 산출, 단기성과 장기성과는 아까 변화하고 결과에 대한 내용이라면, 투입, 활동, 산출의 일부까지는 형성평가입니다. 그리고 산출과 단기성과는 총괄평가, 그리고 단기성과에서 장기성과로 넘어가는 부분은 확인평가라는 부분이고요. 이 모든 과정을 평가하는 게 종합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를 평가하는 부분은 종합평가, 메타평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번 머릿속에 딱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판단, 각 평가의 유형마다 초점을 두는 목적과 평가를 실시하는 시기 다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 이걸 한번 정리해 보면 책에 55페이지에 있는 1-9의 내용인데요. 형성평가와 수행평가는 프로그램 개발 과정과 효과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평가 문항을 보면 필요한 자원이 계획대로 확보됐는지, 계획한 프로그램 활동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프로그램 산출은 타당하게 생산되고 있는지, 시기는 프로그램 개발의 단계별, 분석 단계, 설계 단계, 개발 단계, 실행 단계에 각각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총괄평가는 클라이언트의 역량과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적극적인 결정을 대한 부분이고, 목표는 달성되었는지, 목표 달성 여부에 입증할 증거들이 무엇인지, 클라이언트의 변화가 긍정적인지, 그리고 변화의 정도가 유의미한지, 비용 효과성 측면에서 프로그램 개입이 적절한지, 타당한지, 이거는 실행 직후 바로 변화 도중에 하는 거고, 확인평가는 초점은 클라이언트 역량과 프로그램 효과성, 효율성, 영향 가치의 지속 여부의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 클라이언트가 변화가 지속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실행 후 한 3에서 12개월이라는데, 여러분이 짜는 프로그램, 공모사업의 프로그램은 1년 단위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한다고 해서 거의 끝날 시점에 한두 달에 대한 전체 총괄 평가를 그러니까 해오지만 최종적인 부분은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하는. 그리고 종합평가, 메타평가는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에는 진행되지 않고요. 이렇게 장기적인 3년, 5년 프로젝트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평가의 모형은 각 평가 유형마다 초점을 두고 목적과 평가를 실시하는 시기가 다르고, 앞에 이야기했던 평가를 통해 획득한 정보의 효과와 기능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모든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확인평가가 필요하지는 않고, 후속 세대에 미칠 파급 효과가 높은 우수 프로그램이라면 확인평가는 상당한 의미가 있고, 확산성,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이렇게 펼쳐나가는 부분이, 그죠? A라는 사업을 했는데 이게 이제 B 센터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들,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면 좋은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평가 영역과 평가 지표라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쭉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 성과는 활동을 통해 변화된 성취를 측정해야 하며 목표와 연관성이 높아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 현장에 투입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평가 따로, 목표가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평가를 어떻게 하면 만족도 조사로 모든 걸 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를 세웠다면 이 목표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포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평가가 사회복지 사업의 산출 및 성과, 자원, 생산성과 효율성, 비용 효과성, 그리고 고객 만족, 그리고 서비스 품질 7가지 영역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뭐 뒤에 이제 56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 내용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래서 산출 및 성과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고 어떤 영역들이 예를 들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거 해야 머릿속에 이렇게 암기가 아니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A라는 프로그램 했는데 이렇게 만족도를 할 건지 자존감을 할 건지 뭐 사회성을 할 건지 평가에 대한 기준들을 어떻게 찾아낼 건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표는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지표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 프로그램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 가운데 직접적으로 측정 가능한 특성과 추상적이지만 간접적으로 측정 가능한 특성을 나타내는 표지로 전환된 것을 말한다. 따라서 평가 지표가 성과를 전체 다 측정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직간접적인 측정을 통해 제시할 수 있는 결과, 즉 성과를 제시하는 것이 것으로 설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표 1-11 성과 측정 변수라고 해서 이게 제6목화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분류하고 이제 감소를 할 건지 증가를 할 건지 계획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감소보다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표현하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결성 뭐 어떤 예를 들 수 있겠냐면 자존감 향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사회성 뭐 대인관계 친밀감 증가 성적 향상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수면 시간에 약물 의존의 감소보다는 대체 활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는 것들이 권해드리고요. 그래서 뭐 유목화를 어떻게 시켜내는가 이런 것들도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성과 평가에 대한 부분에서 그 프로그램의 산출 및 성과는 효과성 평가와 일맥상통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평가 지표, 그러니까 하위 목표죠. 그리고 측정 도구, 평가 방법은 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조부모의 문제 상황 해결 능력을 강화한다라고 하고 평가 지표는 뭐 조성 과정이죠. 뭐 글자가 틀린 건데 가정의 문제 및 욕구 파악, 욕구에 따른 집단 프로그램의 계획 및 실시, 상호 지지를 통한 긍정적인 자존감 향상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첫 번째 목표가 여기 측정 도구는 자기 효능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 녹취라든지 뭐 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걸 분석해내는 그러니까 평가 방법은 사전 사후 검사로 뭐 자기 효능감에 대한 측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그리고 일지 이런 걸 분석할 수 있는 작업들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청소년의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능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지표라면 자존감 향상 그리고 문화 활동에 대한 기회 제공, 멘토 효과를 통해 일상생활 문제에 대한 도움을 제공한다. 측정 도구는 자존감 검사지, 뭐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지, 멘토 일지, 개별 면담 녹취록, 상담,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측정되고 평가 보면 이걸 분석해내는 작업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래서 이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객관성을 확보해야 되죠. 측정 도구가. 그래서 표준화된 측정 도구들이 필요하다. 뭐 지표 이런 것들이 많이 되는데요. 신뢰성과 타당도가 높은 검증된 도구, 그러니까 표준화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측정의 문항, 방식, 결과의 도출과 분석 등이 정돈되어 있어 반복 측정으로 인한 점수의 변화가 적고 측정하고자 하는 특성을 개념적으로 잘 정리해 두고 있기 때문에 평가 결과에 대한 통일된 일치된 소통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이외에도 다양한 평가 측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연구자다운 자세로 프로그램 효과성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찾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적절한 표준화된 측정 도구가 부재하거나 양적 변화에 의해 질적 변화에 대한 효과 확인이 필요한 경우
평가 의뢰자와의 협상을 통해 평가 근거와 영역을 정해 적절한 방법을 유연하게 구사하는 경우가 평가자로서 전문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평가 지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최대한 있는 것을 찾아서 하는데 없으면 만들어야 되는 거고, 질적 평가도 할 수 있는 거죠. 인터뷰를 통해서 그 안에서 그 변화를 이끌어낸다든지, 그거는 좀 더 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모금의 홈페이지에 가면 성과 지표들을 이렇게 한 척도 자료집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내용들을 뭐 책에 있는 내용들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프로그램 작성할 때는 뭐 제시해 놓은 것 갖고 활용하는 것들이 제일 좋겠죠. 그런 부분들이 뭐 왜 자기들이 제시한 부분이 되게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후 비교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기관에서 많은 게 자존감, 그리고 삶의 만족도, 뭐 자기 효능감, 우울감 이런 것들도 하고 있죠. 적응력, 대인관계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균형 성과 지표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뭐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 부분이 있고요. 기존의 재무성과 중심의 관리 방식을 벗어나서 다차원적인 균형을 고려한 성과 관리 틀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뭐 기업 환경에 적합한 평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뭐 이 안에 보면 첫 번째는 무형의 자산을 강조하고 이를 관리하려는 노력을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는 결과를 측정하는 지표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원인에 대한 적절한 배합하여 과정평가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단기 목표와 장단기 목표 사이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내부의 관리와 평가를 넘어서 외부에서의 성과를 중시하는 지표에 초점을 둔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의 시사점들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성과를 부분에서 있고요. 실제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뭐 실전 현장에서 여러 가지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측정하여 작성한 결과 보고서를 제시하지만 각 결과체의 유의미성을 넘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전체 효과성을 총체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프로그램을 하면 이 자존감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가지고 오는지는 모르는 거죠. 저희들도 프로그램 하지만 근데 왜 그러냐면 1년 단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확인한다? 그게 쉽지는 않는 거죠. 그냥 전후 비교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실질적인 변화인지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월드비전하고 저희 기관하고 이제 지금 이제 한 8년째 프로젝트를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를 대상으로 6년 지원 프로젝트를 하거든요. 꿈 지원금도 주고 진로 프로그램도 하고 뭐 자립 이런 것들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6년 동안 꾸준하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가장 큰 목적은 꿈을 찾아주는 프로젝트예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장기 프로젝트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속에서 변화하고 하다가 좌절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러니까 기쁨도 있다가 우울했다가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겪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책에 있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보면 BSC 관점에서 보면 외부에 있는 것들은 클라이언트, 지역사회, 뭐 자원봉사자, 재정지원처 등이 있다면 과정에는 적시성과 생산성, 그 내부에는 사회복지인과 프로그램 담당자, 그리고 결과적인 부분은 비용 대비 효과성, 효율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짚어보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보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하고 삼성복지재단 사업신청서를 보면 사회복지기관의 철학, 제안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지향 가치 등을 반영해야 한다거나 과정평가와 결과평가, 단기성과와 장기성과를 모두 실시하도록 제시하는 것 등은 BSC의 핵심 개념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단일 프로그램으로서 효과성을 강조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의 우수성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거나 확산 파급될 수 있도록 전략을 요구하는 것 또한 발전 동향의 하나라는 것도 관심을 가진. 그러니까 이것들 우리 기관만 하겠다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어떻게 확산시킬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결과나 성과에 연결되지 않는 노력은 자원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평가 역량이 부족한 타자의 결과나 성과로 제시하지 못한 가치를 저버리는 낭비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큰 그림 속에 실제 제공되는 활동이 무엇으로 평가받을 때 제대로 성과를 규명하는 것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가치를 밝히는지 이거에 대한 고민들도 끊임없이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그 프로그램 평가와 실험 설계의 적용에 대한 이야기들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도표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도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렵으면 이제 이 부분은 조금 계속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 문단에서 보면 실험 설계에 의해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는 여러 평가 중 지극히 작은 일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실험 설계에 의한 평가는 어쩌면 이런 것들의 일부를 다룬다고 하고 있고 실험 설계에 의한 평가를 고려하는 것은 프로그램 자체의 효과성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림에서 보면 과거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는 여러 성과의 산출물들을 통해 판단했다고 한다면 현재는 성과에 대한 분석을 점차 요구하고 이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다. 과학적인 데이터를 이야기하라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 성과들을 자원을 투입하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고 하지만 자원을 투입하여 실질적인 어떤 변화를 일어나는지에 대해 모호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실험 설계에 의해 변화를 통계적으로 검증할 경우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해 의심할 수 없게 되고 평가를 계획하고 실행함에 있어 실험 설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읽어보시면서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실험 설계는 통제, 조작, 비교라는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변화가 프로그램에 의한 변화인지 검증하기 위해 실험 집단뿐만 아니라 통제 집단이 있어야 타당성 높은 검증을 할 수 있다. 쉽게 설명하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인가 맞나요? 지금 임상 3상 하잖아요. 코로나 약 개발해서 백신 하는데 삼성에서 만들고 하는 이 약하고 비교 집단이라고 하는 이제 원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실험 집단하고 비교 집단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효과를 찾아내게 되는 거죠. 약을 썼던 집단하고 안 썼던 집단하고의 변화를 읽어내는 과정을 거치죠. 근데 지금 현재는 그걸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가냐면 실험 집단에는 그러니까 삼성에서 만든 약을 투여하고요. 통제 집단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제가 맞았던 아스트라제네카 약을 해서 이 효과가 크게 없다라는 부분만 입증해내는 방식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그림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비동일 통제 집단, 전후수 비례수 그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냥 이 그림을 보시면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하고 큰 변화가 있는지 이걸 비교하는 거죠. 결과물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조금 빨리 지나왔네요. 도식에서 보면 R은 난선화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난선화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조건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눌 때 그러니까 동일한 집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그리고 O는 관찰, 비교 관찰하는 부분이고 프로그램 실시하기 이전에 O는 특히 사전 조사를 했을 때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큰 차이가 없다라는 A라는 B라는 집단이. 근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한 집단과 실시하지 않은 집단을 통해서 결과물이 어떻는지를 다시 관찰하는 이런 과정들을 가지는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이때 이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을 기대하게 되는데
뭐 나타났을 때는 뭐 어떤 부분이 결과물이 그러니까 실시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의 차이점을 이제 비교하는 부분이죠. 근데 실험 집단에서는 사전 조사와 사후 조사를 비교하여 양자 사이의 차이가 있을 것을 기대하게 되고, 통제 집단에서 사전 조사, 사후 조사를 했는데 변화가 없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결과물이 똑같아. 둘 다 뭐 유의미하다든지 한다면 이 영향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그림을 보면 여기는 비동일 통제 집단 뭐 전후 비교 설계를 도식화한 건데요. 이거는 뭐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험 설계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왜냐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엄격한 실험 상황적 통제, 조작, 비교 이런 것들이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뭐 한 기관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분할 경우 실험 집단에서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반면 통제 집단에서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요 다른 뭐 갈등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면서 그 속에서의 변화들을 찾아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실험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거는 진실험 설계 또는 순수 실험 설계라면 이거는 통제 집단 전후 비교 설계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좀 이렇게 조사론 배우시면 이거 했던 것 같은데 혹시 조사론에서 이런 것들 기억 안 나시나요? 안 나시면 조사론 한번 다시 이 책을 한번 보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런 조사론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걸 뭐 외워야 된다 이건 아닌데 필요할 때 찾아낼 수 있는 부분만 되면 되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들이 사회복지는 암기 과목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죠. 왜? 이해하고 그냥 찾아가 보면 되는 건데 굳이 그걸 외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바람직하지만 현장의 여건상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방법을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앞서 제시한 뭐 실험 부분에 비해서 관찰이 없는 거죠. 그리고 통제 입단이 있긴 한데 난순화를 하지 않은 뭐 경우가 있다. 여기서 이제 지역 아동센터 예를 들었는데요. 반갑기도 하고 그냥 대략 30명 이내 아동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평균은 그렇게 보고 있죠. 아동들이 이용하는 공간 역시 제약이 있고, 따라서 한 지역 아동센터 프로그램을 하면서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을 구성하는 게 쉽지 않다. 이럴 때는 사회복지는 이웃에 있는 비슷한 수준의 지역 아동 통제 집단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센터만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이 경우 난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격하게 보면 두 개 집단이 동일하다고 보지는 어렵죠. 그래서 비동일 통제 집단이라고 보고, 이 경우에 통제 집단을 편의상 비교 집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사전조사를 사전조사, 프로그램 실시, 사후조사 이런 걸 통해서 프로그램을 했는데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타 센터하고 얼마나 친하지 않고서 이런 것들이, 왜냐면 비교가 하는 게 싫잖아요. 뭐 형제 간에도 비교하는 게 싫잖아요. 옆집 애들 똑같아요. 뭐 우리 기관이 잘한다라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편의성 뭐 비교 집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해 안 되면 더 읽어보시고 또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저한테 GD 하시면 다시 제가 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러니까 현장 사정에 따라서 비슷한 비교 집단을 구성하는 것도 쉽지 않고, 비교 집단으로 세워지는 기관 입장에서는 아무런 이득이 없기 때문에 비교 대상만 되기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기관 협조가 원활하지도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타당성 면에서 떨어지지만 전실험 설계의 하나인 단일 집단 전후 비교 설계를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했을 때 뭐 전후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센터에서 저희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전, 사후 조사 이렇게 하는 거죠. 집단의 하나로 보고 프로그램 실시 이전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변화되는 뭐 것들 확인하는 사전, 사후를, 그러니까 프로그램 전에 조사, 뒤에 조사해서 이걸 비교하는, 그래서 하는 게 자존감도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 하고 나서 자존감이 높아졌다. 근데 대부분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보면 결과물이 다 성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복지부 공동모금에서 성과평가에 있어서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다만 근데 중간에 한번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양적 변화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다 보니까 질적에 대한 평가에 대한 고민들도 좀 많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조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후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과물이 별로인 거죠. 그래서 때 다시 회계하고 이렇게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방식들로 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뭐 그냥 쉬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데요. 한국아동청소년 그룹홈 협의회에서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신청하여 지원받은 그룹홈 역량 강화 사업. 이게 언젠지는 잘 모르고 2009년하고 10년에 했다고 하네요. 당시에 그룹홈 인력이 2명이었고 생활시설이라는 특성상 반드시 인력이 상주해야 된다는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교사들의 그러니까 보육사라고 하는 생활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이교되면 12시간 딱 깨놓으면 12시간씩 일해야 되는 거죠. 그게 불가능했죠. 그래서 지금도 뭐 문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녁에 근무하시는 분, 낮에 근무하시는 분, 센터장이 보통 밤에 막 근무를 많이 하게 되는 것도 있었고 저희는 조금 다르게 접근했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근무 시간을 보면 잠자는 시간까지도 포함을 해서 하면 한 분은 15시간 이상, 한 분은 뭐 9시간, 10시간 이렇게 되는 거죠. 중복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대체 인력과 순회교사 파견하는 사업을 해서 진행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결과물을 가지고 나중에 정부에 제안을 해서 지금 현재는 3명이 근무를 합니다. 3명도 작죠. 왜냐하면 3명이 3교대를 돌리려면 8시간, 8시간, 8시간 하면 돼요. 그러면 이분들의 휴가는요? 연차는 고려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인력 충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문제는 뭐냐면 시설 하나만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된다기보다는 5인 미만 시설장에는 적용을 안 하죠. 법이 예외를 둔 거죠. 근데 이게 2개, 3개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법이 문제가 됐죠. 주 52시간 근무 못 하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지금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만들 때 2개, 3개 만들고 있는 이런 부분도 생기는 거죠. 이제 좀 역으로 가기 위해서. 직원 입장에서 보면 더 안 좋아지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직원 입장만 대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직원도 복지가 필요하지만, 누구 때문에 이 시설들이 만들어져 있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뭐 이게 만물이 상충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는 노동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운영자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거. 근데 뭐 노동자 입장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고 그거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부분까지도 함께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실시하기 이전과 실시 이후를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프로그램 시작 지점, 중간 지점, 끝나는 지점에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실시할 변화의 흐름을 보도록 하였고 통계적 검증을 통해서 단일 집단 전후 비교 설계와 동일하게 1차 조사와 3차 조사 간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했고 이런 결과로 순회교사 지원 사업에서 정서적 소모 부분에 대한 소진을 통해서 떨어진 효과가 있었고 그러니까 소진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이 순회교사 파견을 하다 보니까 대체 인력 파견 사업을 통해서 개인적인 성취감이 저하돼서 소진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번아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20년 정도 사회복지 일을 하면서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요. 남들보다는 심하지 않게 짧게 잠시 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향이 그런 것 같아요. 좀 뭐냐면 번아웃 이런 것도 잘 겪어야 돼요. 영원히 사회복지계를 떠나주신 사람도 있어요. 이게 잘못 해결을 하면. 저는 한 2주 그랬던 것 같아요. 2주 동안 어떤 것도 하기 싫어서 그냥 출근해서 그냥 앉아 가만히 있다가 퇴근하고 출근해서 가만히 있다가 앉아가고 퇴근하고 이걸 한 2주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성향상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의도적으로 새로운 일을 벌렸어요. 그래서 했던 것 중에 마을학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렇게 하면서 극복해낸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을 통해서 이제 저희 기관의 핵심 사업이 이제 바뀌어 가는 과정을 가지고 있죠. 예전에는 아동복지 시설이었다면 지금은 마을 사업, 마을 학교에 대한 신화 마을 학교라고 이야기하는 이 마을 학교 프로젝트, 또 나아가서 지금 이제 창업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바탕으로 동일 사업을 1년간 더 연장했고, 뭐 이런 성과를 통해서 정부에 뭐 고민들을 던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룹홈에 거주하는 뭐 아동청소년 인터뷰도 했고, 뭐 그러니까 효과가 뭔지, 그룹홈 거주 아동청소년 시설의 대체인력 순회 교사가 숨통과 변화를 준 색다른 관계의 엄마, 멘토, 친구 뭐 이런 역할들을 했다라는 효과들이 있었고, 이게 이제 오늘 그 마지막 페이지에 쭉 있습니다. 가해 범죄에 어떻게 분류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질적 분석 뭐 이런 것들을 하죠. 통해서 그 추가적으로 이제 그룹홈에 생활교사가 한 명 충원될 수 있는 역할을 계기점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시범사업 형태로 돈이 들어왔다가 지금은 이제 안정화돼서 시설장에 뭐 보육사 2명, 이렇게 3명이 근무하는 구조로 돼 있고, 이것도 다시 요구 정책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법령이 변화되는 부분에서 또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채우자라는 부분이 있고,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 조사나 자료 분석에 대한 이해가 뭐 되어야 한다는 부분, 따라서 사회복지 조사론이나 자료 분석론, 그리고 질적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저도 이번 학기에 그 질적 연구 방법론이라는 수업을 들어요. 왜냐면 제가 논문을 질적 연구로 갈 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더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과목 자체가 다 이제 딱딱하고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예요. 뭐 그래서 서로 잘 안 하려고 했고, 수업도 잘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천 현장에서 과학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왜냐하면 이걸 재단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한다면 조사를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습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탕이 돼야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이전에 배웠다고 그냥 보관해 놓지 마시고요. 사회복지 도서는 뭐 연도가 지났다고 해서 크게 많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매년. 그렇기 때문에 그 책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공부하면서 했던 책들은 거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 대한 책은 지금 이제 10종 정도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충분히 보고 직원들한테 함께 공부하는 과정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게 한 십몇 년을 쭉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져서 조금 더 고민이 정리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또 다음 주부터 해야 되는 부분, 작성에 대한 실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때는 양식 그때 모금의 양식을 한번 다운받아서 보시라고 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시면 재미있고, 그게 모금에 들어가면 그거에 대한 그 뭐라고 이야기하죠? 설명서, 이렇게 작성해라고 하는 예시까지도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예시를 그대로 쓰시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에 맞는, 그래서 대상도 찾아야 되고요. 대상의 문제도 찾아야 되고요. 이 문제를 기사를 통해서 한다든지, 뭐 사전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나가는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러니까 복지 현장에서도, 그러니까 복지사들, 뭐 복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보편복지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선별복지가 우선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도 이게 이 프로포절에 대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번 시간, 다음 시간부터는 그런 과정들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안을 드릴 건데, 어느 시간대 편한지도 한번 그 모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그 대표 학년, 학년 대표님들한테 제가 제안을 해서 같은 수업, 그러니까 줌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수업할 수 있는 시간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한 번 더 읽어 보시고, 그래도 이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저한테 메일이나 이렇게 보내주시면 다시 또 이해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